며느리 글떡을 입다. 옛날 천하명산인 금강산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간 주지는 세력이 하늘에 닿아 금강산 아래 좋은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장안사 주지는 특히 글을 잘 짓기로 원근에서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그는 장삼자락을 날리며 한간에 내려가 꽃 같은 처녀들에게 희롱을 일삼거나 절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재산께나 있는 집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글짓기 내기를 하자 해서는 남의 집 가산을 빼앗아내곤 하였다. 어느 날 주지는 또 못된 생각을 하던 끝에 동자중을 시켜 임진사를 불러왔다. 임진사는 초씨에 급제하여 진사벼들을 얻어가진 데다 가산도 금강산하에서는 첫 손가락을 꼽을 만치 잘 살았다. 주지는 임진사가 절에 들어서자 그를 불러 앉혀놓고 속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을 못된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추어 올렸다. 네, 듣자니 진서는 글 잘 짓기로 나라에 이름이 있다면서요. 참으로 대단하외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제가 나라의 문장일진데 더 큰 벼슬을 못하고 초시에 겨우 급제하여 자그마한 진사벼슬을 얻어 가졌겠습니까? 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대사님 앞에서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여 남의 집 가산을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죄에다 삼켜버린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제꺽 응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장안사 주지는 마이동풍격으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자고 들었다. 임진사, 내가 절간에 있다고 하대를 해서는 안 되네. 어디 우리 두 사람이 금강산을 두고 글짓기 내기를 하세. 자네가 지면 자네 재산을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자네 재산만치 우리 절이 재산을 갈라주겠네. 들었나?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를 안하에다 두지 않고 진사를 자네하고 하대해 부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임진사는 비록 진사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이지만 장안사 절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지라 입을 봉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에게 가부도 묻지 않고 문자는 무엇이니 돌아가서 글을 지어가지고 내일 아침으로 절에 찾아오라고 하였다. 임진사는 장안사 절에서 나오자 눈앞이 금은밤처럼 새까매서 겨우 집이라고 찾아왔다. 임진사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장안사 주지 앞에 가서 두 말 못하고 가산을 몽땅 내놓게 되었는지라 집에 들어서자 낭망하여 이불을 덮어쓰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아예 병을 구실로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을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임진산의 집에는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는 며느리가 있었다. 저녁 때가 되어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니 그때까지 시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한숨만 쉬고 있었다. 얼굴에 수심이 안개 끼듯 해가지고 한숨만 쉬며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필요곡절이라 며느리는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 드셔야지요. 자네 할 일이 아니네. 내 오늘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네. 하... 임진사는 또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쉴 뿐 그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총명한 임진사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다는 말을 듣자 속으로 짐작이 가서 시아버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었다. 아버님,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자고 하셨지요? 그렇네.
그런데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장한사 주지에게 그런 고약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시집와서 몇 번 들었사옵니다. 그러니 임진사는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글재와 운자까지 다 말하였다. 그리고 며느리 보기가 안 되었다는 듯 다시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이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앉히며 말했다. 아버님, 걱정 마르시고 일어나 진지 드세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글을 좀 배웠사오니 그 글은 제가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이 사람 며느리 말은 고맙네만 글 잘 짓기로 원군의 소문이 자자한 장한사 주지를 당하겠나? 아버님, 염려 마옵소서. 시중천자 이태백이라면 몰라도 그까지 절간의 중놈하고야 비기지 못하오리까. 임진사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수저를 들고 저녁을 먹었다. 헌데 상을 물리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자리에 누우니 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뒤끝에는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맛자락을 두르고 부엌간에서 끼니나 짓는 며느리가 절간에서 글재간을 피우며 남의 집 재산을 빼앗아내는 주지를 당해낼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 글재와 운에 따라 글을 짓자고 생각하니 글 짓기 전에 기부터 꺾여서 글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며느리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글 한자 써내지 못하다 보니 그만 한숨 끝에 날이 새고 동산에 쟁반 같은 해가 솟아올라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다. 아침때가 되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에 맑은 웃음을 짓고 아침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밤새 지은 글을 시아버지에게 보였다. 아버님, 글을 지었사오니 보시고 진지 드시고 절에 가 보옵소서. 밤새 지은 글이라 크게 훌륭하지는 못하오나 그까지 절간 중놈의 글하고야 못 비겠습니까? 임진사, 며느리 지어놓은 글을 펼쳐놓고 보니 첫 구절은 동방의 금강산이 솟으니 중주의 오악이 났더라 하고, 둘째 구절에는 선경에 석굴이 많으니 왕모가 서쪽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라고 지었는데, 글씨도 놀랄만치 잘 썼지만 금강산을 중국의 오악에 비기면서 서왕모가 이와 같은 성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하였으니 그 글의 기계 또한 대단하였다. 임진사는 너무도 기뻐 무릎을 탁 치고는 아침술을 드는 것마저 잊고 장안사 절로 다른 질쳐 갔다. 임진사가 절에 당도하자 장안사 주지는 벌써 임진산의 재산을 제 손에 넣기라도 한 듯 턱을 잔뜩 쳐들고 임진사를 내리보며 물었다. 그래, 자네 밤새 글이나 지었나? 네, 지었사옵니다. 그래, 뭐라고 지었는지 어디 한번 읽어보세. 임진사는 주저없이 며느리가 지어준 글을 내리 읽었다. 동방의 금강산이 솟으니 아니 뭐? 동방의 금강산이 솟으니 그럼 그 아래 구절은 중주의 오악이 났더라 그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선경에 석굴이 많으니 가만히 있자. 아래 구절은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이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의 말투는 대바람에 변했다. 참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내 장안사에 있으면서 숱한 선비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글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진사님만은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절이 아무 밭을 떼주겠습니다. 이만하면 진산인내 가상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땅 문서를 받으시오. 저밖에 없노라고 글로 남의 재물을 빼앗기만 하던 장한사 주지는 머리를 숙이고 임진사 앞에 땅 문서를 공손히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임진사는 며느리 글떡에 집안의 가선을 때우지 않고 오히려 절간의 땅을 찾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장한사 주지는 다시는 글재간을 믿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제 색시를 찾아 장가들다. 옛날 서울 동대문 밖 양문이란 곳이 있었는데, 양문 글방에는 글에 능한 양씨성을 가진 선비와 이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어느 해 양씨와 이씨는 글방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다. 양문에서 서울까지는 가까운 길이라 두 선비는 보행으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되었는데, 이씨가 먼저 양씨를 보고 말하였다. 이보게 친구, 우리 둘은 어릴 때부터 한 글방에서 의좋게 글 공부도 했고 이렇게 과거 보러도 한 길에서 같이 가게 되니 우리 두 집이 혼사를 정합세. 듣자니 친구의 아내도 잉태 중이라 하고 내 아내도 잉태 중이니 아들 딸을 낳으면 배피를 묶어주는 게 어떠한가. 이씨 이같이 말하니 양씨 또한 기뻐서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다. 우리 둘이 다 과거에 급제하여 정운에 오르고 우리 두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 배필까지 묶어주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합세. 서울 과거길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애들의 혼사까지 맺어놓고 서울에 이르러 과거를 보게 되었다. 양씨와 이씨 두 선비는 어릴 때부터 총명이 과인하고 재질이 초군하여 가금방에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들이라 과거를 보자 둘 다 그 이름이 금방에 나붙었다. 이렇게 되어 이씨도 벼슬자리를 얻고 양씨도 벼슬자리를 얻어 내직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보게 되었다. 두 선비는 벼슬자리를 얻고 조정의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자 양문에 있는 일가식솔들을 서울에 거느리고 와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살아갔다. 게다가 두 집 부인이 다 뱃속 혼인을 정해준 아이들을 탈이 없이 낳았다. 양씨네는 옥골선풍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헌수라 짓고, 이씨네는 꽃 같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화옥이라 지어놓고 서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두고 날마다 오며 가며 명절처럼 즐겁게만 지내던 양씨가 갑자기 득병하였는데, 의원을 보여도 방도가 없고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청운에 올랐던 양씨가 세상을 하직하니 그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가세가 점점 어렵게 되어 양씨네는 더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라에서 내주는 복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 시내까지 차차 발길을 끊고 외면하니 의지하고 살 데가 없는 양씨 부인은 품에 어린 헌수를 안고 고향 양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양씨 부인이 양문에 돌아오니 살던 고향이라 일가 친척도 있고 낯익은 고향 사람들도 있어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살아가기는 그렇게 막막하지 않았다. 게다가 헌수까지 무병하게 자라서 몇 해 뒤에 서당에 보내니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알고
열을 배워주면 백을 통하여 양씨 부인은 차차 남편이 돌아간 슬픔을 누르고 자식을 키워가는 기쁨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때 서울에서 내직에 있는 이 씨는 차차 운이 튀어 해마다 벼슬자리가 올라가서 벼슬이 일국 판서에 이르렀고 그 딸이 또한 세월 따라 꽃과 같이 피는지라 지난날 과거길에 양신애와 뱃속 혼사한 일을 후회하던 끝에 딴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머니 품에 안겨 양문해 온 헌수도 어린 때를 벗고 방년에 이르러 그 나이 이팔이 되었다. 남자 나이 이팔이 되면 호패를 찬다고 헌수는 서울애가 과거를 볼 생각에 주야가 따로 없이 부지런히 글을 읽었다. 헌데 이때 양씨 부인이 생각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서울 이씨네 집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노파를 찾아서 돈을 후히 주고 그 사연을 알아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웃에 사는 노파는 화장품을 가지가지 사가지고 장사꾼으로 가장하고 서울 이판서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니 이씨 부인이 그 딸까지 불러내다 이걸 사라느냐? 저걸 사라느냐? 하며 묻는데 노파가 이씨 딸 화오기를 보니 춘삼월 화창한 봄날에 향기 풍기며 피어나는 꽃같이 이뻤다. 노파는 모르는 체하며 이씨 부인을 추어 올렸다. 아유 참 부인께서는 세상 복을 혼자 누리는 듯 하외다. 그건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아유 참 부인님도 슬하에 처토록 이쁜 아씨를 두었으니 복이 아니옵니까? 내 이 늙은 것이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명문가에도 들어가 보고 한간에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사오나 지휘 아씨처럼 이쁜 아씨는 오늘 처음 봅니다. 옥경의 선녀에게 비기며 달속의 상하 아씨에게 비하리까? 노파가 이렇게 극구치하니 이씨 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갖가지 물감과 화장품을 손에 쥐는 대로 다 샀다. 이때 노파는 그중 값지고 귀한 화장품을 꺼내어 그 딸에게 선사하며 며칠 묵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옛말에 제 자식을 고아하면 귀장밥을 해 대접한다고 딸을 곱다고 쳐올리며 화장품까지 선사하니 이판서 마누라는 쾌히 응낙하였다. 이웃 노파가 이렇게 하여 이판서 댁에 묵으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내막을 염탐해 보니 이 씨는 판서까지 된 후로는 아이의 양신애가 아나에 없어 그 딸은 벌써 뉘집 면문과 자제에게 허운하고 잔칫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전날 양신애와 뱃속 혼인한 일이 서울에 소문이 자자하기로 쌍둥이 딸을 두었다가 한날 한시에 잔치한다는 소문을 내고 종의 딸을 헌수에게 달아보낼 잡돌이까지 해놓고 있는 판이었다. 이웃 노파는 이 같은 형편을 알아내자 양문에 돌아와서 양씨 부인에게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죄다 고하였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웃 노파가 염탐하여 온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분해서 떠는데 아들 헌수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까지 뱃속에 애들을 두고 맺은 혼사가 뭐라고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헌 신짝도 짝이 있다고 사내로 생겨서 장가야 못 가겠느냐마는 지나간 일이라도 너무나 괘씸하구나. 한때는 제가 먼저 말을 내어 혼인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잘되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릴 업신여기니 이 아니 통분할 일이냐. 어머니,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이대감의 행실이 괘씸하고 통분하시옵시면
제가 이대감의 딸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하기는 그렇다만 네가 무슨 수로 일국 판서의 딸한테 장가를 든단 말이냐. 어머니 근심 마옵소서. 똑똑한 사람은 제 앞에 당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1억으로 때가 되니 이 판서 댁에서 소식이 와서 헌수는 사무관대에 서띠를 두르고 목화를 신고 의젓한 신랑 차림으로 신행을 떠났다. 이대감네는 잔칫날이 왔다고 초래청을 차려놓고 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신행이 선후하여 당도하자 미리 짜놓은 대로 양헌수와 종의 딸을 초래청 한편의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우고 명문가의 아들과 자기 딸을 그 옆에 차려놓은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웠다. 이제 동서에 서로 마주서서 절을 하고 절을 받으면 부부가 되는 판이었다. 이대감네 잔칫날이라 숱한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법석 고화됐다. 이 법석판에 양헌수는 옆에 선 명문가 아들과 슬쩍 자리를 바꿔서 서고 그를 제가 서 있던 전한상으로 내밀었다. 이 사람아, 왜 제가 설 자리도 모르는가? 어서 저기 가서게. 여긴 내가 설 자리일세. 잔치하기 전에는 색시라고는 보지도 못하는 세월인데다 한날 한시하는 잔치인지라 그 총각은 어느 것이 제 아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헌수는 미리 들어 아는지라 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마주섰다. 드디어 예가 시작되었다. 헌수는 큰 낭자에 족두리를 쓰고 오색 동달이라 삼에 백색 갑사로 만든 한삼으로 손을 감추고 마주선 꽃같은 색시에게 꾸벅꾸벅 절 2번을 한 다음 청실홍실 들인 잔대를 받쳐들고 신부에게 술을 청했다. 그러니 이대감의 딸이 아미를 숙이고 헌수에게 4번 절을 하고 술을 보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 저쪽에서도 이쪽처럼 절을 하고 절을 받고 술을 청하고 술을 보냈다. 그제야 이대감이 나와보니 일은 벌써 다 틀렸다. 숱한 사람 앞에서 남모르게 꾀한 일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헌수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정한 혼사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헌수는 초래가 끝나자 큰 상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대감을 보고 말했다. 장인님, 전 색시를 찾아 장가를 듭니다. 그래. 이대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꺽꺽거리기만 했다. 이렇게 하여 총명한 양헌수는 제 색시를 찾아 장가를 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일까지 보게 되었다. 그 후 병인년에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였다. 오대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군과 싸우다 죽으니 온 서울이 물 끓는 듯한 판인데 헌수가 그 대신 대장이 되어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돌려세웠다 한다. 이후부터 양헌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설랑과 가시리. 옛날 신라 진평왕 때 경주 근처 율리마을에 설시성을 가진 한 노인이 설랑이라는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설랑은 철들기 전부터 집안일은 도맡아 하였다. 집안 살림이 가난하여 끼니도 이어되지 못할 때에도 설랑은 아무 말 없이 산과 들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풀로 줄인 배를 채우고서도 아버지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언제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효녀였다.
설랑이 커갈수록 용모가 아름답고 마음씨 착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단정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사방 수십리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하여 그를 보는 총각마다 그를 흠모하였지만 감히 범접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이웃 사량부 마을에 가실이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서 설랑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처녀인지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고 남모르게 흠모하고 있었다.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공공하였으나 지조가 고상한 총각이었다. 그는 마음씨 착하고 대가 발라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었기에 훌륭한 총각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가시리는 뗄나무를 한 지게 잔뜩 해지고 석양빛을 등지고 돌아오다가 시내를 만나 세수를 하려고 지게를 벗어놓았다. 조잘거리며 흐르는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옷서프로 얼굴을 문대고 강 건너를 바라보던 가시리는 그 자리에 뻗치고 선 채 굳어지고 말았다. 시내 건너편 바위돌 위에 선녀가 하강하여 미역을 감고 나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가시리가 숨을 죽이고 넋을 잃은 채 그 처녀를 바라보니 석양빛의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 석류같이 붉게 타는 입술, 수양버들 가지처럼 실실이 늘어진 검은 머리, 실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처녀였다. 아,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다더니. 가실이 저도 모르게 감탄하는 소리를 듣고 처녀는 깜짝 놀라 강 건너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붉히고 아미를 숙인 채 총망이 나물바구니를 들고 버들숲 속으로 사라지는데 처녀의 걷는 맵시 또한 물 오른 수양버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는 듯하였다. 가시리가 집신을 신은 채로 덤벙덤벙 시내를 건너 저도 모르게 처녀의 뒤를 따라가니 처녀는 율리 마을로 들어가다가 초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사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설랑이 돌아왔느냐? 방문이 열리며 노인이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때야 가시리는 아차 무슨 짓을 했나? 하고 후회했다. 그리고 율리마을에 효녀인 설랑이란 미녀가 있다더니 이 처녀가 바로 설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봤으면 하고 꿈에서도 그리던 가실이었건만 그 무슨 말 못할 죄를 진 듯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인 계시오? 아닌 밤중에 부르는 소리에 설랑의 아버지가 나가보니 관가에 나온 사람이 횃불 밑에서 책 한 권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이 집이 설시댁이 옳은가? 하고 건방지게 반말을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용무이신지요? 수자리 갈 차례요. 이번 수자리는 전곡으로 가는데 사흘 후에 떠나야 하오. 맑은 하늘에 생벼락 치는 듯한 그 소리에 설로이는 어찌나 놀랐던지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였다. 영감, 들었소? 먹었소? 전곡으로 수자리를 가게 됐단 말이오. 여보시오. 이 늙은 게 수자리는 고사하고 경주에서 전곡까지 400리 길이니 그곳까지 가기도 전에 길에서 송장이 되겠수다. 허, 영감쟁이가 송장이 되든 귀신이 되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니 사흘 후에 꼭 떠나도록 하오. 집안에서 그 말을 들은 설랑은 밖으로 뛰어나와 관리 앞에 꿇어앉아 사정하였다. 나리님, 좀 돌봐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신 몸에 병까지 있어 집안일도 별로 못하시는데 어떻게 칼과 창이 번개치는 싸움터에 나가 싸우신단 말씀입니까?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는 나라의 법이라 나라의 대장의 이름이 등록돼 있으니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다.
늙고 병들어 운신조차 변변히 못하는 사람을 수자리 살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필경 어느 놈이 관가를 끼고 제 차례를 우리 아버님한테 들씌운 게지요. 그 말에 관가에서 나온 관리놈은 말문이 막혀 갑자르다가 촛불은 당김에 빼야지 식으면 재미없다 생각하고 새긴 눈을 꼿꼿이 세우며 호통쳤다. 잔말 말고 사루에 수자리에 나가시게.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관가 사람들이 돌아가자 설랑은 아버지 품에 와락안겨 흐느꼈다. 늙으신 아버님이 어떻게 수자리에 나가시며 아버님이 떠나시면 소녀 누굴 믿고 살랍니까? 나라 백성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가는 거야 응당한 일인데 내 몸 하나도 건사 못할 늙은 게 어떻게 변방을 지킨단 말이냐. 그때 신라는 삼국 통일을 앞두고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을 막으려고 변방에 많은 사람을 파견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한편 성을 쌓게 하였다. 그래서 수자리에 뽑혀가는 사람 중 열의 아홉은 돌아오지를 못했다. 이 일로 하여 설랑과 그의 아버지는 수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끝에 설랑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버님 대신에 소녀가 정곡으로 떠나겠나이다. 멋이라고? 사내들도 힘에 부쳐 벽에내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아녀자인 네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그래도 이 애비가 가야지. 아버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너무 근심 마시고 진지나 드세요. 설랑은 자기가 아버지 대신 수자리에 가리라 작심했다. 그래서 첫 새벽에 밥을 지어 아버님께 진지상을 올리고는 광주리를 들고 뒷산으로 나물 뜯으러 갔다. 낮에는 산나물이라도 많이 뜯어다 말려놓고 밤이면 3년 동안 입을 아버지의 해진 옷들을 빨아 기워놓을 생각이었다. 설랑의 아버지가 수자리에 뽑혔다는 소식은 이튿날로 인근 동네까지 파다하게 퍼지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듣는 사람마다 주먹을 휘두르며 관가를 욕했으나 설시부녀를 도와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시리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설시댁으로 찾아갔다. 노인님, 제가 노인님 대신에 수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설노인과 설랑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 설랑이 그제야 자세히 보니 그날 냇가에서 우연히 만난 총각이었다. 세상에 이처럼 고마운 사람이 있단 말인가. 노인님께서는 늙으신 몸에 병까지 있는 몸으로 어떻게 수자리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튼튼한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윤호해 주십시오. 고마우이, 진정 고맙네. 가시리, 내 자네 사람됨을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네. 하지만 어찌 내 몸에 떨어진 재화를 젊은 자네에게 덮씌우겠나. 안 될 말이지. 노인님, 저는 젊고 몸이 튼튼하기에 얼마든지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네. 하지만 전곡에서는 싸움이 그칠 새 없고 싸움이 즘즘하면 성을 쌓느라고 지쳐서 끌날 같은 장정들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지판인데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자네를 내 어찌 보내겠나. 노인님, 그러기에 제가 더욱 가려는 겁니다. 전 혼자 몸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자리에 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요. 노인님이 가시면 설랑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노인님께서는 더는 사양 마십시오. 고맙네 고마워. 얘야 은인에게 절을 올려라.
아, 아닙니다. 설랑은 감격을 금할 수 없어 가시리가 어쩔 사이 없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이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무슨 은혜라고 그러오? 젊은 사람이 늙은이의 짐을 받아 지는 거야. 응당한 일 아니겠소? 그럼 저는 돌아가 떠날 차비를 하겠습니다. 가만, 개 좀 안깨나. 설로인은 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 보다시피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려 해도 아무것도 없네. 내 딸이 과히 추하지 않으니 가난을 꺼리지 않는다면 내 사위가 됐으면 하는데 자네 뜻은 어떠한가? 가시리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미처 대답을 못했다. 자기가 그토록 설랑을 짝사랑해 왔지만 이렇듯 쉽사리 평생 소원을 이룩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왜? 내 딸이 짝이 기울어 그러나? 아, 아닙니다. 실은 저의 평생 소원이지만 어찌 감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까? 하하하, 속은 엉큼해가지고서도 하하, 그러면 됐네. 얘야, 어서 맞절을 하고 백년 가약을 맺도록 하여라. 낯을 붉히고 외면한 채 옷고름을 씹고 있는 설랑은 살며시 일어나 가시리와 맞절을 했다. 가시리는 설로인께 절을 올리고 말했다. 아버님, 내일 떠나야 하오니 예식은 수자리에서 돌아온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좋도록 하게. 자네가 돌아오는 날이 잔칫날일세. 이튿날 가시리는 정곡으로 떠났다. 설랑은 고개너머까지 가시리를 바라였다. 이젠 그만하고 돌아가오. 부디 건강한 몸으로 아버님을 잘 모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오. 설랑은 가슴속을 오리오리 찢어내는 아픔을 참고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어 두 쪽으로 내어 한쪽을 가시리에게 주며 말했다. 내 마음 이 거울같이 영원히 맑고 변치 않으리니 나를 보고 싶을 때면 꺼내보세요. 그리고 뒷날에 만나는 날 이 거울을 쉼표로 맞추게 될 것이오니 부디 잘 건사하세요. 나는 몸에 지닌 것이 없으니 이 말이나 받소. 이 말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일 뿐 아니라 혹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나 대신 잘 기루오. 네, 근심 마시고 꼭 돌아오세요. 설랑은 더는 참지 못하고 가시리 품에 안겨 눈물을 떨구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가시리가 떠난 지도 3년이 되었다. 설랑과 그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고갯마루를 바라보며 가시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는 가시리는 오지 않고 전국에서는 격전이 벌어져 많은 장수와 군졸들이 전사했다는 비부만 연회연송 들려왔다. 설랑이 근심과 불안 속에 모대기다가 말을 타고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큰 길을 바라보면 철갑으로 몸을 두른 장수와 군졸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변방으로 나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봄이 오고 겨울이 가기를 또 3년, 옹근 6년을 기다렸어도 가시리의 소식은 감감하였다. 아무래도 가시리는 잘못된 것 같구나.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지만 산 사람이야 제 살 도리를 해야 할 게 아니냐. 설랑의 아버지는 벌써 몇 년이나 딸의 눈치를 보며 은근히 물었다. 설랑은 그때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스쳐보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하니 그이가?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이는 꼭 돌아올 거야.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딸을 달래었다. 얘야, 가시리는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보다.
6년이나 기다렸으면 너도 의리를 다한 셈이니 마음을 돌리거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은 수자리를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겠는데 어찌 언약을 저버릴 수 있어요? 이 늙은 게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았다면야 6년이 되는데 어째 소식 한번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라. 가령 그이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 기별을 내 귀로 직접 듣기 전에는 10년이든 100년이든 그 일을 기다리겠어요. 설랑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마국간으로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떨구었다. 이듬해 봄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강남 갔던 제비도 지지배배 노래하며 옛 보금자리로 찾아오건만 떠나간 지 6년이 넘은 가시리한테서는 일자무소식이었다. 아랫마을로 내려갔던 설로이는 술이 얼근하여 돌아왔다. 설로이는 구두에 앉기 바쁘게 딸을 불러 앉히었다. 얘야, 오늘 마침 좋은 혼처 자리가 있기에 내 말을 떼고 왔다. 혼산날까지 받았으니 그리 알고 차비나 해라. 네? 아버지, 가시리는 아버님께서 손수자청하여 저와 짝을 무어주시고 이제 어찌 배반한단 말씀이세요? 이 애비는 북망산이 내일 모레이다. 너를 홀로 두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이미 잔칫날까지 받아놓고 술까지 받아 마셨는데 그래 애비의 혀를 벨 작정이냐? 저와 가시리는 아버님께서 맺어준 인연인데 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게 한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의 혀를 베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설로이는 살이 정연한 딸이 말에 말문이 막혔으나 이미 혼산날까지 받았는지라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쏜죽이 밥이 되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잡이나 해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설랑은 하도 기가 막혀 마국간으로 뛰어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준마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준마는 그의 실정을 헤아리듯 투레지를 하였다. 이 순간 설랑의 귀에는 가실이 떠나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이 말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준마이니 혹시 쓸모가 있겠는지 잘 기로. 설랑은 마음속으로 옳지. 이 말을 타고 전곡까지 찾아가서 그이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자. 하고 다지고는 아버지 모르게 가만히 말을 끌고 나와 말을 타고 화살처럼 내달렸다. 장밤을 달리고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자 말도 사람도 지쳤다. 파릇파릇 돋아난 풀을 보자 준마는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걸스레 뜯어먹었다. 아무리 채찍을 남겨도 준마는 요지부동이었다. 속타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말이 야속스러웠다. 그러던 준마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눈이 둥글해서 대가리를 쳐들고 산구비를 쏴보더니 갑자기 호용소리를 내며 내굽을 안고 달렸다. 깜짝 놀란 설랑은 말갈기를 움켜잡고 말 잔등에 납작 엎드렸다. 귓부리에 바람이 쌩쌩 일도록 달리던 준마가 문득 멈춰서며 요란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설랑은 하마터면 말 위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준마야! 나의 준마야!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설랑이 눈을 떠보니 낡아 빠진 군복 차림에 초췌한 얼굴, 덥수룩한 수염의 낯선 사람이 말의 목을 부여잡고 얼굴을 마구 비벼대고 있었다. 아니, 이게 설랑의 세대 목소리에 고를 들고 바라보던 가시리는
설랑, 나요, 나. 나를 몰라봐? 가실이라니까. 하며 두 팔을 벌렸다. 가실이라니요. 그런데 어찌하와 옛 모습이 하나도 없나요? 가시리는 급기야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설랑에게 설랑이 거울을 받아 자기 품속에 간직했던 조각 거울을 꺼내어 맞춰보니 둥근 보름달이 되었다. 아이고, 가실이. 설랑은 말 위에서 굴러떨어져 가시리 품에 안겼다. 설랑자, 보고 싶었어. 몹시 기다렸지? 6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왜 이제야 오시나요? 싸움은 그칠 새 없고 군사는 모자라서 3년을 더 살았어. 그새 아버님은 무사하시고, 헌데 어떻게 되어 이 먼 곳까지 왔어? 설랑은 가시리 품에 안긴 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가시리는 설랑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말 위에 올라앉자 준마는 그들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 번개같이 달렸다. 아버지, 그이가 가시리가 왔어요. 설랑은 뜰하게 들어서기 바쁘게 소리쳤다. 무엇이 가시리가 왔다고? 가시리는 말 위에서 뛰어내려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정말 가시리란 말인가? 응, 자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지. 이게 꿈이 아니겠지. 꿈이거든 영원히 깨지를 말아라. 가시리의 손을 부여잡고 거듭 되뇌이던 설로인은 눈물을 씻을 염도 하지 않고 억대우 같던 자네가 이 모양으로 된 것만 보아도 수자리가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네. 헌데 나는 집에서 망령된 노릇을 했지 뭔가. 자, 어서 들어가게 사위. 설랑아, 이젠 이 애비의 혀도 제자리에 붙어있게 됐구나. 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세 사람이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으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후 설랑과 가시리는 다정한 부부가 되어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옛적 한 곳에 두 집이 있었는데 앞집에는 한서방이 살고 뒷집에는 남서방이 살았다. 한서방은 자식이 없었지만 남서방은 연년생으로 딸 셋을 두었다. 하루는 나물 뜯으러 가서 나물 뜯던 한서방의 아내가 남서방의 처를 보고 하는 말이 새별이 엄마, 우린 왜 아이가 없을까? 하다못해 구렁이라도 하나 낳아봤으면 원이 없겠소. 라고 농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속 타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서방의 처가 임신을 했다. 하루는 남서방이 꿈을 꾸었는데 용 한 마리가 한서방 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 남서방은 꿈이 하도 이상하여 해몽을 하고 있는데 한서방 처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옳거니 꿈땜을 했군. 남서방은 자기 꿈이 허사가 아닌즉 한서방의 아들이 귀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한낮이 되어 남서방의 세 딸이 앞집으로 달려가서 갓난 아이를 보니 남자애는 남자아이인데 구렁이 허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보기 끔찍했다. 그래서 마지와 둘째는 아이고 머니나 저 구렁이 아이 무서워 하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달아났다.
그러나 3살 먹은 셋째 딸 샛별이만은 구렁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으셨네. 하며 쪼그리고 앉아 구렁이 아이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구렁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새별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빠, 아빠, 앞집 어머니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사왔어요. 하고 참새처럼 재깔이었다. 그러자 언니들이 내쏘았다. 이 눈뜬 장님아, 신선비는 무슨 놈의 오그라질 신선비냐? 삼각산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구렁이지. 헤게게, 사람이 사람을 낳지 어떻게 구렁이를 낳아? 안 그래요, 아버지? 옳다. 새별이의 말이 옳고 말고 사람이 사람을 낳지 어찌 구렁이를 낳겠느냐. 필시 무슨 사연이 있어 잠시 구렁이 허울을 썼을 뿐이겠지. 이제 때가 되면 허울을 벗고 헌헌한 장부가 될 게다. 너희들 아버지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둬두고 보아라. 자기의 꿈이 예사 꿈이 아니라고 믿은 남서방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세월이 흘러 남서방의 딸들은 숙성하여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으로 피어나건만 한서방의 구렁이 아들은 클수록 더욱 징글스럽고 무서워 이제는 한서방 내외마저 피하건만 새별이는 예나제나 구렁이와 동무하여 같이 놀았다. 구렁이가 17살이 되자 하루는 부모님을 보고 사정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젠 저도 장가를 들어야겠는데요. 수고스러운 대로 뒷집에 가서 혼잣말을 해주세요. 부모는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얘야, 너를 보고 며느리를 골라야지.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어머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요.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들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뒷집으로 갔다. 그러나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서고 말았다. 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얘야, 입이 떨어져야 말을 하지. 참, 어머니도. 그럼 내가 가겠어요. 구렁이 아들이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남서방집 울타리를 잡자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뚝처럼 서 있었다. 때마침 구정문을 던지려고 밖으로 나오던 새별이 어머니가 보고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잡아 끌다시피 하여 집에 들어섰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니 남서방이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말씀하시지요. 그제서야 구렁이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감빨며 우리 아이가 글쎄 하고는 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구렁이가 어째서요? 글쎄, 아이고 이걸 어쩐담. 아니, 무슨 병이 났습니까? 예, 예, 병이라도 이만저만한 병이라고요. 글쎄, 무슨 병이기에 그러십니까? 글쎄, 주제넘게 쓰리 이 집 아이들한테 청혼을 해보라니. 하늘에 장대 겨눈도 분수가 있지. 제발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노여워 마세요. 아,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아이들이 나이 차면 시집 가고 사내들이 장성하면 장가가기 마련이지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 가겠느냐? 남서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아내의 눈이 퉁사발이 되고 마지와 둘째 딸의 입이 한 발이나 나오는데 오직 셋째 딸 새별이 얼굴에만 화색이 돌았다. 왜들 대답이 없느냐? 마지 너부터 말해봐라. 아이고, 구렁이와 살 바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둘째, 너는 난 사람이에요.
사람과 구렁이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셋째, 너는? 부모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소녀가 가겠사옵니다. 음, 그럼 됐다. 아주머니, 돌아가서 날짜나 택해서 알려주시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남서방의 처는 자기 길을 의심하였다. 구렁이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고 단숨에 집으로 뛰어가서 됐다, 됐어. 하며 떠들었다. 어머니, 되다니 혼사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 그래. 새별이가 너한테 시집 오겠다누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아니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아버님과 상론하여 나를 받으세요. 원 자식도 급하기는 콩밭에서 두부를 찾겠다. 허허허. 이리하여 구렁이와 새별이가 잔치를 하는데 새별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꽃 같은 새별이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는 게 가엾다고 울며 불며 혀를 찼으나 당사자인 새별이와 그의 아버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 잔칫날 밤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자 남서방의 맞이와 둘째 딸은 남몰래 신랑 신부의 방으로 가서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밤이 깊었는데도 꽃 같은 동생은 그림자처럼 앉아 있고 구렁이는 구렁이대로 두 눈을 숨벅거리고 있는지라 흥, 자청해서 구렁이한테 씹어더니 꼴 좋다. 하고 돌아서고 말았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구렁이가 세 번을 구울더니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되었다. 구렁이 신랑은 허울을 한쪽에 밀어놓고 신부의 비녀를 뽑아주고 옷고름을 풀어주었다. 여보, 모두 나를 구렁이로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한테 시집을 왔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남궁께서 필시 말 못할 곡절이 있어서 잠시 구렁이 허울을 썼으나 어느 때든지 허울을 벗을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고맙소 부인. 헌데 내가 아직 허울을 벗을 때가 안 되었으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신랑 신부는 날이 새도록 동방화촉을 이루고 나서 신랑은 다시 세 번을 구울더니 구렁이 허울을 썼다. 조반을 먹고 나니 마지와 둘째가 달려와 시시콜콜 캐물으며 빈정거렸다. 새별아, 첫날 밤은 어떻게 보냈니? 재미가 무궁했겠지? 허허허. 그러나 누구보다도 첫날 밤을 재미있게 보낸 새별이는 대답 대신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그래서 마지와 둘째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지켜보다가 하루 저녁에는 자정이 되자 구렁이가 허울을 벗고 헌헌한 대장부가 되는 것을 보고는 초풍할 지경으로 놀랐다. 아니 저런, 세상에 저런 미남자도 있구나. 그러게 새별이가 점점 고와지지. 깜찍한 계집애 같은 게 어디 두고 보자. 두 사람은 심술이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렁이 허울을 빼앗을 궁리를 했다. 바로 그런 때에 구렁이 신랑이 허울을 벗어 각시에게 주면서 신신당부하였다. 이젠 내가 허울을 벗게 됐소. 이걸 잘 건사해 주오. 누구에게든지 보여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으니 꼭 명심하오. 난 장인 장모님께 가서 인사 올리고 그 길로 신선동에 가서 놀다 오겠소. 예. 새별이는 남편을 바래다 주고 나서 구렁이 허울을 꽁꽁 싸서 뱃속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위를 본 남서방의 처는 너무나 좋아서 춤까지 추었다. 남서방도 그러면 그렇겠지. 내 꿈이 갈 데가 있나? 하며 맞장구를 쳤다. 마지와 둘째 딸은 심술이 나서
새별이를 찾아가 못살게 들볶았다. 새별아, 구렁이 허울을 보자. 그건 안 돼요. 얘두원, 그 잘난 구렁이 허울을 우리가 먹을까 봐 그러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얘 봐봐. 우리가 뭐 남이냐?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인데? 그래도 흥! 시집 온 지 이제 며칠인데 벌써 우리를 잊었니? 너 정말 이럴 거야? 언니들이 대노하자 마음씨고 온 새별이는 형제간에 보이는 데야 별일 없겠지 하고 뒷장문을 열고 구렁이 허울을 꺼내 주었다. 마지가 빼앗다시피 하여 보자기를 헤치고 보니 정말 징글스럽고 무서운지라 이 잘난 걸 무슨 보배단지라고 건사하니? 하며 화로틀에다 던졌다. 새별이가 깜짝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꺼내려고 했으나 눈 깜빡할 사이에 구렁이 허울은 몽땅 타서 재가 되고 말았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난 어쩌면 좋아요. 새별이가 방바닥을 두드리며 대성통곡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얼굴이 새까매진 남편이 들어섰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하루도 마음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굴곡만한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겠소. 잘 사오. 나는 가오. 구렁이 남편은 한마디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새별이는 기가 막혔다. 그래도 처음에는 간대루사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으나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야 언니들이 찾아와서 잘못을 빌었으나 행차 뒤의 나팔이었다. 새별이는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남편을 찾아 떠났다. 10년이 지났으니 어디를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방도 모르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두루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하던 중에 남편은 예사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니 신선들이 모여 산다는 선인동으로 갔음직하여 그리로 찾아갔다. 몇 날 몇 밤을 걷고 걸었던지 선인동이란 곳에 이르니 산이 험하고 물이 깊은데 온갖 꽃들이 만발한 속에 새들이 노래하고 꿀벌과 나비들이 춤을 추었다. 실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새별이 꽃밭 속을 지나니 한 농부가 조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농부님, 말씀 좀 물읍시다. 혹시 이곳에서 이러저러한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 10년 전에 선인동으로 오셨지요. 아, 그래요? 지금 어디 계신지요? 그건 쉽게 못 알려줍니다. 여기 와서 이 조 씨를 다 솎아주면 알려드리지요. 새별이는 할 수 없이 조의 씨를 솎아냈다. 며칠을 메었던지 조바뀜이 끝나자 그 사람은 저기 보이는 고개에 올라서서 왼쪽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께 물어보십시오. 라고 알려주었다. 감사해요. 새별이가 농부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니 과연 한 나무꾼 총각이 웃옷을 벗어 던지고 참나무를 찍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물었더니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내 일을 도와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라고 했다. 그러세요.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숯가마 4개를 해놓고 지금 첫 가마에 나무 넣기를 시작했으니 네 가마를 다 채워주면 가르쳐 드리지요. 새별이는 소경 막대기질 하기보다 그쪽이 나을까 해서 그러세요. 하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쉼 한 번 없이 밤낮으로 나무를 해서 숯가마에 넣다 보니 곱던 손은 터지고 멍이 들었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은 찢기고 째지어 군데군데 살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응당 자기가 받아야 할 응당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내 가마를 다 채웠어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신선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새별이가 인사하고 폭포를 찾아가니 난데없는 조물애기들이 새를 쫓아 달아다녔다. 동자님네들 말씀 좀 물읍시다. 예, 무슨 일이세요? 신선비님이 어디 계세요? 저 새를 잡아주시면 알려드리지요. 새별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삼을 삼아 그물을 떠서 새들을 잡아주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바윗돌 같기도 문 같기도 한 그 안에 들어가면 신선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별이 그곳에 가서 들어가 보니 별유천지였다. 1월이 명랑하고 산천이 수려한데 꽃들이 만발한 속에 아담한 정자가 있었다. 정자를 지나니 별당이 나타나는데 귀에 익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시도 잊은 적 없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간 노심고초는 이슬처럼 사라졌다. 다음 순간 자기를 버리고 떠나신 님이라고 생각하자 선뜻이 찾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들어가지도 돌아서 나오지도 못하고 망설이는데 때마침 총각이 나왔다. 저 신선비님이 여기 계시지요? 예, 우리 접장님이신데요. 접장이란 글 배우는 학도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러고 보니 10년 동안 이곳 신선동에서 글을 배우고 있음을 알았다. 예서는 무슨 글을 배우시지요? 신선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예, 그 접장님 보고 고향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예, 내 들어가 이르지요. 그 총각이 들어갔다가 이윽해서 나오더니 만나실 수 없다면서 돌아가시랍니다. 하고는 징징 가버렸다. 몇 날, 몇 달, 몇 년을 애쓴 보람이 그 말 한마디에 나무암이 다불이 되자 새별이는 밑둥 부러진 나무처럼 기온에 넘어졌다. 이윽하여 피어난 새별이는 서름에 붙받쳐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백발된 선생이 나와서 달래었다. 누이신지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접장하고 어떻게 되시는 분이기에 이곳까지 찾아오셨소. 새별이가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백발된 노인이라. 꿇어앉아 절을 하고는 구렁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자초지종을 아뢰었다. 아하, 그렇구먼요. 잘 알았소. 네, 그 사람을 내보낼 터이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선생은 들어가는 길로 신선비를 앉혀놓고 말했다. 자네가 내 딸을 싫다고 하더니 이제야 알았네. 이 사람, 사람으로 태어나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허물이 있으면 고치면 그만이지. 자네 처가 10년을 하루같이 자네를 그리다 천신만고를 다 겪으면서 찾아왔는데 돌아가라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자네 부부는 천생배필이니 어서 나가서 모셔오게. 스승님,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만나고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구렁이라고 믿게 보았는데 뭐 때문에 나를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했소? 구렁이었던 남편이 입을 열자 첫마디로 물었다. 다른 게 아니었고 사람이 사람을 낳지 뱀을 낳을 수 있겠사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사람이 뱀을 낳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도 내 몸이 뱀일 때는 어찌하겠소? 허울을 쓰셨을 때에도 믿고 사랑하였는데 허울을 벗은 지금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지난 날처럼 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혼자서 하늘나라로 가겠는데 두렵지 않소? 한 번 실수를 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을 대로 겪고 쓴맛을 볼 대로 보았는데 어찌 또 되풀이하겠습니까? 고맙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인연을 맺읍시다. 헌데 여기는 인간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곳이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어디든지 가구님이 가시는 곳이면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리하여 구렁덩덩 신선비와 새별이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아들 딸 낳고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큰 소리 한마디 없이 화목하게 살다가 죽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더니 저 세상에서 천만 년을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해와 달. 까마득히 멀고 먼 옛날 옛적, 호랑이가 말을 하고 담배 먹던 때의 이야기다. 아름드리 나무가 꽉 박아선 어느 심심산골에 한 과부가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과부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농김을 메러주러 가게 되었다. 과부는 깊은 산골 외딴 집에다 철 모르는 어린 것들만 두고 가는 것이 마음 놓이지 않아서 11살 되는 오누이 보고 신신당부했다. 얘들아, 요즘 뒷산에 호랑이가 나다니니 문을 꼭 닫고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서 놀아라. 엄마, 가지마. 난 무서워. 가지 않으면 뭘 먹겠니? 내 갔다 올 때 콩볶음을 얻어다 줄게. 어머니, 갔다가 얼른 오세요. 네? 그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등 넘어 부잣집에 가서 배를 메었다. 그러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밥도 아까워서 점심으로 콩을 볶아 주었다. 어머니는 그것도 자식들 생각이 나서 먹지 않고 치마폭에 싸두었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가지고 돌아왔다. 집 안팎 일에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불볕에서 일한 데다가 점심까지 건너다 보니 맥이 없어서 역마루에 올라서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이때 줄임배를 등에 갖다 붙이고 바위 뒤에 납작 숨어있던 백년 묵은 늙은 범이 새빨간 혀를 감빨며 과부를 덮치었다. 며칠 동안 굶은 범은 여의고 여의어 앙상한 뼈만 남은 어머니를 잡아먹고서는 시원치 않아서 둔갑을 하여 눈 깜빡할 사이에 어머니로 변하였다. 늙은 범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수건을 쓰고 콩볶음까지 가지고 어머니의 집으로 애들을 잡아먹으러 갔다. 집에 남은 오누이는 날이 어두워지니 배고파서 먹겠다고 우는 막내 동생을 겨우 달래어 잠재워 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어머니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이때 밖에서 살인문을 여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눈이 까맣게 어머니를 기다리던 남자애는 달려가 문고리를 벗기려 했다. 그걸 본 누나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그의 귀에다 대고 수군거렸다. 가만 있어봐. 어머님이 가실 때 뭐라고 했니? 뒷산에 늙은 범이 나다니니 조심하라고 하잔턴. 어머니가 오시면 문을 열라고 소리칠 거야. 문 밖에서 집안의 동정을 엿보던 능청스러운 범은 여자애의 말을 듣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소리쳤다. 얘들아, 어머니가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동생이 좋아서 손뼉까지 치는 걸 총명한 누이가 앞을 막아서며 밖에 대고 물었다. 어쩐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겹을 연기에 쐬다 보니 목이 쉬어 그렇단다. 그것 봐. 엄마가 오는데? 누나, 문 열어줘. 가만 있어봐, 그럼. 누나가 뭘 물어보려는데 늙은 범이 콩볶음을 문구멍으로 들여밀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콩볶음까지 가져왔다. 이래도 아니냐? 우리 엄마 손은 고운데 왜 이렇게 거칠거칠한가요? 원 애도 온종일 배를 매느라고 손에 풀이 묻어서 마르다 보니 이렇게 됐단다. 누나, 난 콩을 먹고 싶어 죽겠어. 남동생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었다. 범은 집 안에 들어서자 콩볶음을 오누이에게 주고는 애기는 어디 있니? 하고 물었다. 방에서 자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네, 젖을 먹여야겠다. 범은 방으로 올라가더니 문을 닫았다. 배가 고팠던 오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콩볶음을 다 먹었으나 간에 기별도 안 갔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오도독 오도독 콩 씹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난 다 먹었어. 콩을 또 줘. 남자애가 칭얼거리자 방문이 열리며 무엇인지 뿌려나와 방바닥에 흩어졌다. 콩볶음인 줄 알고 손떠듬으로 주워 입에 넣고 씹으려던 누나는 깜짝 놀랐다. 비린내가 확 풍기는 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손가락이었다. 누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정신이 아찔해 났다. 그렇지만 누나는 동생의 입을 막으며 방해되고 말했다. 엄마, 나 오줌 마려워 죽겠어요. 질그릇에다 누렴. 아이 참 어머니도 다 큰 계집애가 집안에서 오줌 누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그럼 얼른 나가 누고 들어오너라. 범이 다닌다는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바쁘게 누나는 예 하고는 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다. 아무리 뛴다고 해도 날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고 숨는다고 해도 냄새 잘 맡는 호랑이를 속일 수 없었다. 속이 바싹바싹 타도 하소연할 데 없는 누나는 무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다가 우물 옆에 솟은 느티나무를 보았다. 그래서 동생을 목마 태워 올려보내고는 자기도 올라가서는 다시 동생을 끌어올리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사이에 갓난아기까지 개눈 감치듯 먹어버린 늙은 호랑이는 더는 기다리지 못해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밖에 나와 얘들아, 어디 있니? 하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니 어흥! 하고 둔갑하여 범으로 되더니 눈에 불을 켜고 코를 벌름거리며 앞뒤로 샅샅이 찾았다. 그러는 걸 본 동생은 너무나 무서워 누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오누이를 찾던 범은 우물 속 안에 오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얼러다 못해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맴돌이 쳤다. 이때 철없는 동생이 범이 노는 꼴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키드득 웃었다. 그제서야 범은 느티나무 위에 올라앉은 오누이를 알아보고 두세 번이나 올리뛰고 가로 뛰어넘기를 해봤지만 너무나 높이 기어 올라가서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범은 하는 수 없이 사정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니? 참깨기름, 들깨기름 가져다가 쭉쭉 바르며 올라왔지요. 꽤 있는 누나가 속이며 말했다. 누나의 말을 들은 늙은 범은 집 안으로 들어가 기름이랑 기름은 몽땅 내다 바르고 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범의 발이 기름 바른 나무에 닿기만 하면 얼음 위에 박 밀리듯 미끄러워서 떨어지곤 하였다. 그 꼴을 바라보던 동생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하 웃으며 이 미련한 범아, 도끼를 가져다 쾅쾅 찍으며 올라오면 되는 건데 겉도 몰라? 하고 골려준다는 것이 그만 나무에 오르는 방법을 대주고 말았다. 늙은 범은 집 안에 들어가 도끼를 가져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 디딜 자리를 만들고 그곳을 디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왔다. 이제는 범의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었다. 영락없이 범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한 오누이는 서로 붙잡고 울었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 의지가지할 데 없는 불쌍한 우리 오누이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흉악한 범이 어머니와 동생을 잡아먹고서도 시원치 않아서 우리를 마저 잡아먹으려고 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겠으면 새 밧줄에 새 광주리를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에 썩은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보내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더욱 힘을 써서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왔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누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높은 하늘에서 팔뚝같이 굵은 새 밧줄에 큼직한 새 광주리가 달려서 내려왔다. 오누이가 광주리에 앉자마자 광주리는 하늘 높이 오르더니 별들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을 본 늙은 범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하다가 자기도 오누이처럼 빌었다. 하느님이시여, 나를 살리겠거든 새 밧줄에 새 광주리를 달아내려주고 나를 죽이겠거든 썩은 밧줄에 썩은 광주리를 내려보내 주옵소서. 범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도 광주리가 내려왔다. 늙은 범은 오누이를 놓칠 것만 같아서 밧줄이 새 것인지 썩은 것인지도 가려보지 않고 제꺽 올라타고서 빨리 오누이를 따라잡으라고 소리쳤다. 하늘 공중 둥실둥실 떠오르던 광주리는 썩은 밧줄이 툭 소리를 내며 끊어지자 허공 땅으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늙은 범도 공깃돌처럼 허공에서 매물 돌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하필 뾰족뾰족한 수수그루터기에 떨어져서 밑구멍이 찔리어 붉은 피를 쏟으며 죽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도 수수대에는 그때 범의 피가 묻은 흔적이 울긋불긋하게 찍혀 있다고 한다.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나라 임금을 만났다. 임금은 오누이에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동생이 선뜻 대답했다. 나는 밤하늘에 낮게 떠서 땅 위에다 밝은 빛을 뿌려주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째서냐? 지금 땅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워서 온갖 마귀들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두운 밤길을 오다가 범에게 잘못되었어요. 장하다. 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난 낮에 뜨는 큰 별이 되어 엄마 아빠들이 환한 데서 일하시게 하고 따뜻한 빛을 뿌려 곡식과 꽃들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며 춤추게 하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장하고 기특하구나.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마. 이리하여 누나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하늘에는 해와 달이 생겼다고 한다. 걸교절의 유래.
한간에서는 7월 칠성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한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술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엄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도 찧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다. 아내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벌어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고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 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내 남편 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소.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군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군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글을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아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다. 이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천자만홍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달이 어슴풀의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낭군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잠깐만 이리 좀 나와 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걱수걱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낭군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7월 칠석 은하수에 까마까지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거니 이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들어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아미를 숙이고 대답했다.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낭군님,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탁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켠에 바늘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켠에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다. 낭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7석 이날이 오면 직녀 아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깨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깨어 가구님의 옷을 짓삼고 낭군께선 글을 지어 재간을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 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글을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섭에 꽂은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귀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 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 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딸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 채 글 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 왕이지 같은 필치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간이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 재간과도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요. 네,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을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 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지 않은 날에 부인을 찾아오려오. 그 전에는 나를 기다리지 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치 말고 떠나시오며 집일은 털끝만치도 걱정 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보고 지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 된 사람의 기쁨은 한 입으로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을 원님이 또한 대희하여 그를 청하였다. 그대가 장원함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묻노니 그대가 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께 전하려 하니 서슴치 말고 말해보오. 오로지 부인의 덕이 온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켜 싸운데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재간을 빌어 싸웁니다. 참으로 기특할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단 말씀이요? 예, 7월 칠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실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꿰할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 공부를 더 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칠성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다. 그랬더니 고을 원님은 무릎을 툭 쳤다. 참으로 어여쁜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배울 바로다. 이리하여 나래가 돋친 듯 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칠성날 이 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꿰기 시합을 하게 되었다. 시골 안양내 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 거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시를 깨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았다. 후에 이 바늘 실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이 명절 놀이가 되었는데 직녀에게 재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칠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다.